1972년 썸머타임 킬러와 올리비아 하세 보물섬. 요즘의 젊은 세대의 우상은 누굽니까? 워낙 미인들도 많은 세상이고 못난 사람도 의술의 힘을 빌려서 고쳐서라도 미인 소리를 듣는 마법의 시대이다 보니 정말로 미인이 흔한 세상이 되어서 오히려 희귀한 미인들이 발에 채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다들 한참 고심을 해야 하고 미인이 흔한 세상에 딱히 누가 생각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고심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래전 세상은 예쁜 사람과 안 예쁜 사람으로 크게 갈리던 세상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미적인 면에서만 갈리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개념도 아주 단순했고 옳고 그름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딱히 세상사가 그렇게 이중법으로 갈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분명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대표적인 아름다운 연예인을 꼽으라면 지금의 나이 든 분들은 딱 한 사람을 꼽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리비아 하세입니다. 1968년 로미오와 줄리엣의 히로인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올리비아 하세는 너무도 어린 나이에 크게 인기를 얻어서 그녀의 영화배우로서의 캐리어가 되려 손해를 많이 본 배우입니다.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이 개봉되었을 때 한국 남자들,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그녀의 미모에 흠뻑 빠졌었습니다. 외국이라고 하기에는 동양적이고 그렇다고 동양인도 아닌 그야말로 셰익스피어의 최고의 청춘 소설인 로미오와 줄리엣은 정말로 올리비아 하세라는 한 어린 배우를 위해서 수백 년 전에 창작되어졌고 아마도 그녀로 인해서 그 작품은 완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녀의 줄리엣 이후 다른 감독들은 감히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시금 만들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다시금 그 영화를 재해석해서 만들었다면 반드시 비교가 되어서 흥행에 실패를 했을 것을 각오해야 했을 것입니다. 수십 년 후에 1996년경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동명의 타이틀로 재제작되었지만 아무도 그 작품을 기억하거나 그 영화의 히로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올리비아 하세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화신이었습니다. 1973년 9월 허리우드 추석 개봉작이었던 썸머타임 킬러의 신문 광고 모습. 로미오와 줄리엣의 성공 이후 별다른 영화에 출연이 없었던 올리비아는 1972년에 영화 한 편을 찍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 미참 주연의 썸머타임 킬러라는 일종의 청춘 범죄물의 히로인으로 출연을 하는데요. 그녀 나이 21살 때 일입니다. 정말로 한참 때 출연한 영화인데요. 그 속에서 잘생긴 금발의 미남 배우였던 크리스 미참과 열연한 올리비아 하세는 또 한 번의 수작을 만들었지요. 특히 영화의 삽입곡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영화 주인공도 주제가도 함께 히트를 치는 행운을 갖게 됩니다. 당시 이 영화가 국내 개봉되자 수많은 올리비아 하세 팬들이 몰려들어서 크게 흥행에 성공했고 그 영화를 본 당시 청춘들은 또 한 번의 올리비아 하세 열병에 빠져서 지금까지 최고의 미인은 올리비아 하세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죠. 정말로 그녀의 미인은 군계일학이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난다 긴다라고 하는 한국의 여자 연예인들이 그녀들의 미모를 감히 올리비아 하세에 비교를 하는데 80년대 이상아 씨나 90년대 걸그룹의 S의 멤버인 유진이 얼핏 보면 올리비아 하세와 상당히 유사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1972년 영화 썸머타임 킬러 소개 영상. 오래전 방송국에서 방송했었던 1972년 영화 썸머타임 킬러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의 1류급 영화 취급은 받지 못했지만 청춘 세대들이 좋아했었던 영화지요. 더욱 이 내용에서도 권선징악을 주제로 했고 그 시절 우상이었던 올리비아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졌었기에 영화를 보면서 그녀의 미모에 흠뻑 빠져서 봤었던 그야말로 영화의 내용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금발을 휘날리며 당시 어느 청춘 스타보다도 멋있었던 크리스 미참의 모습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절 이후 한 번도
재개봉한 적이 없다고 기억하는데요. 그때 흔하게 방송되었던 방송국 주말의 명화에서도 본 적이 없어서 그저 전설로만 내려오던 그 영화를 이렇게 내용을 뽑아서 소개해 주어서 영상을 옮겨와서 그 내용을 대신하려 합니다. 영화 썸머타임 킬러의 여러 장면들. 이 썸머타임 킬러란 영화는 어찌 보면 올리비아 핫세를 위한 영화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녀가 출연한 어느 영화보다도 젊은 날의 그녀의 모습에 클로즈업 되어서 제작되었고 지금 다시 봐도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젊은 날의 모습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녀를 회상하기에는 참으로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유행이 돌고 돈다고 하기에 요즘 젊은 대학생들의 머리 스타일은 죄다 긴 생머리가 일색이지만 이 시절은 긴 생머리 여성이 흔치 않았던 시절입니다. 오직 이런 영화 배우들이 그런 헤어스타일을 고수해서 당시 1970년대 초반경의 토요일 밤에라는 노래는 가사 내용의 긴 머리, 짧은 치마라는 그 시절로 봐서는 파격적인 젊은 여성을 노래했었는데요. 아마도 그 긴 머리의 유행은 영화 속에 올리비아 핫세가 유행시킨 유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상 속의 긴 생머리의 올리비아 핫세는 정말로 인상적이었는지 아래 링크 자료를 보면 그때 비슷한 시절의 멋쟁이 여대생은 정밀로 긴 생머리 스타일에 얼핏 보면 한국판 올리비아 핫세가 아닌가 싶은 여대생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그런 생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긴 생머리는 관리도 힘들고 여간한 멋쟁이 아니면 그런 멋을 내지 못하는 상당히 힘든 머리였다고 봅니다. 그 시절 긴 생머리 여성은 최고의 인기녀였습니다. 썸머타임 킬러 앤드 정동은 클로컬 타임스 로미오와 줄리엣 1968으로 세계의 연인으로 떠오른 올리비아 핫세와 금발머리의 고독한 표정으로 1970년대를 풍미한 최고의 청춘 스타 크리스 미첨 주연의 영화 썸머타임 킬러 서머 타임 킬러 1972이다. 지금은 없어진 대전극장 1973년 7월 27일금 친구 신건유와 160에서 보았는데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던 추억의 영화이다. 이 영화는 마피아 조직에 의해 6살 소년네의 아버지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세월이 흘러 금발 청년으로 자란 네이 크리스토퍼 미첨는 아버지를 살해한 원수들을 오토바이를 타고 로마, 마드리드, 리스본 등지로 찾아다니면서 제거한다. 원수 중에 보스 알프레디라프 발로네를 살해하는데 실패하려 그의 여대생 딸 타냐 올리비아 핫세를 납치한다. 그러나 영화 제목처럼 여름날 서머템 킬러 켈러가 인지를 사랑하게 된다. 마피아 조직과 오랫동안 뒷거래를 해오던 뉴욕 경찰의 형사반장 카일리 반장칼 말대는 레이를 끊임없이 추적하여 체포하게 된다. 하지만 둘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을 떠나보낸다. 얼마 후 뉴욕의 부둣가에서 카일리는 기관 총세례를 받고 쓰러지며 영화는 끝난다. 이런 상투적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복수와 사랑하는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킬러 크리스 미첨과 아버지를 죽이려는 남자와 운명적 사랑을 하게 되는 올리비아 핫세의 매력 때문에 한국, 일본과 이탈리아 등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 뿐만 아니라 영화에 삽입된 컨트리 러버스 컨트리 러버스가 부른 노래도 큰 인기를 끌었다. 영화의 오프닝 장면에서 휘날리는 금발머리와 까만 선글라스를 낀 고독한 킬러 크리스 미첨이 바닷가에서 행복하게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 위로 흐르던 런 그리고 올리비아 핫세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듯이 애절하고 아련하게 울려 퍼져 우리의 가슴마저 울렸던 장난같이 like a play. 영화 속 인질범과의 사랑은 스톡홀름 증후군 스톡홈 신드롬으로 표현된다. 스웨덴의 범죄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베헤로트가 명명하였다. 1973년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크레디트 은행에 침입한 4명의 무장강도가 은행 직원들을 볼모로 하여 인질극을 벌였다. 처음에는 인질들이 범인들을 두려워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그들에게 동화되어 자신들을 구출하려는 경찰들을 오히려 적대시하고 인질범들이 체포된 후 인질들이
인질범의 편을 들어 유리한 증언을 하였다. 자유를 속박당했지만 그 과정에서 인질범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응하게 되었으며 자신을 해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고마움마저 느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질들이 볼모로 잡은 범인들에게 호감과 지지를 나타내는 심리현상을 말한다. 이 증후군은 세 단계를 거쳐 일어난다. 1단계, 극한 상황에 빠진 인질들은 자신들의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인질범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을 오히려 고마워하고 그들에게 온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2단계 인질들은 위험을 초래하며 그들을 구출하려는 경찰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느낀다. 3단계 인질범들도 그들의 인질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결국 인질과 인질범들은 모두 함께 고립되어 있고 두려움을 같이 하는 우리라는 믿음이 생겨난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유괴나 납치와 같은 특별한 상황뿐만 아니라 데이트나 가정, 폭력 등의 상황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동규, 너 이런 심리 법칙 알아? 21세기 북스 2016점 데이트 폭력 연인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50%는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한다. 폭력이 잦을수록 연인의 애정 표현에서 더 큰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다. 가정 폭력, 부모의 학대를 받은 아이는 낮아진 자존감을 부모에 대한 비이성적 애착 혹은 동일시로 해결하려고 한다. 신체적 구속보다 정신적 구속이 더욱 잔인하고 파괴적인 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정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상식학계 행동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단계 판매회사의 선전에 넘어가 열성적인 선전원이 되는 사람도 있다.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에 세뇌되어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 역시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정신의 자유를 포기한 음울한 초상 아닐까요? 정성훈 사람을 움직이는 100가지 심리법칙 KNJ 2011점 1972년 썸머타임 킬러의 주제곡 서쿨을 Run and Run Like a Play 루이스 바칼로프 루이스 베칼러 음악감독 6살 때 아버지가 갱단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레이 카스토 크리스토퍼 미첨 12년 후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에게 복수를 한다. 마지막으로 죽이려는 두목격의 알프레디 경비가 삼엄하여 딸 타냐 올리비아 허씨를 납치하게 된다. 총상을 입은 레이에게 한 줄기 빛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외로움과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달리자. 달려 도대체 누가 행복을 어떻게 찾는 것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 왜 행복은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 내 인생을 되돌아본다. 2024년 5월 5일 날짜에 미국 야후 처음 화면이다. 한국인으로 바람새 팝뮤즈가 최고로 올라와 있다. 돌팔이들은 5억인데도 추천 댓글이 많다. 소쿨은 8년 전에 올렸는데 어느 곳에도 안 보인다. 2015점, 12점, 17점 막혀 있어서 추천 댓글이 없기 때문. 바람새 웬버드스 뮤직 스크랍 pop뮤즈 유튜브 뛰고 또 뛰자라면 Let's run and run 이렇게 써 있어야 한다. 정신적인 괴로움이라면 몰라도 육체적인 고통은 뒤로 할 수 없다. 행복은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이다지는 이미 도착했을 때 쓰는 말이다. 가깝고 멀고가 아니고 심적으로 느끼는 시간이다. 술만 처먹으면 야밤에 어린 자식 무릎 꿇려놓고 훈계한다며 씨부리는 술주정 같다. 이것 봐. 계속 달리자. 달리자는 청영이지? 여기서 주인공은 혼자서 달리고 있다. 갑자기 원은 또 왜 그려? 그냥 making circles이 아니잖아? run and run이 circles을 만나면 빙글빙글 그런 뜻이 된다. 도망치다 보니 원이 된 것이고 상대를 노리며 지금은 아웃복심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다. wow, 은 어디 갔어? 번역을 해라. 왜? 써있지도 않은 말 집어넣고 사견을 넣고 소쿨하고
비슷하지만 다르게 편집을 해야 하니까 햇살은 한 줄기 두 줄기 새지 않는다. 햇살 가득한 방, 따사로운 햇살, 그럴 때 쓰잖아. 앞에 강렬한 한 줄기가 있는데 강한 햇살, 이러면 레이저 빔이 된다더냐? 어쨌든 소쿨하고 똑같진 않지만 내용은 비슷하게 똥을 싼 다으흐 이쪽을 치는 척 저쪽을 치는 척하며 외곽으로 돌고 있다는 표현이다. 뭘? 어디로 멀리 달려가 도망치는 것처럼 하다가 벌처럼 쏘겠다. 그런 내용이다. 1972년 썸머타임 킬러의 주제곡 Run and Run Like a Play. 루이스 바칼로프 루이스 베칼러 음악 감독. 영화 음악의 주제가는 영화의 줄거리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바람새는 영화도 제대로 안 본 것 같다. 10년 하야이죠. 주는 하야이죠. 이렇게 어이가 없을 때 10년 이르다. 인생의 교훈이 되는 일본 격언이다. 아마도 연주는 하야이 까모실의 나이. 강한 햇살 볼 때까지 40년을 무진해를 쓰며 살아야 해.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내로남불하며 자기가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산다. 재료가 안 보이는 저작권은 슬쩍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죄의식도 없어. 창피도 모른다. 육체적인 고통은 뒤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쓰지 않는다. 행복이 있는 곳은 없다. 어떻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느냐 그 말이다. 행복은 복수로는 쓰지 않는다.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매번 바뀌기 때문 어이가 없다. 정말 외롭고 괴로워서 떨쳐버리고 탈출하고 싶어 하는데 영어를 못하면 영화라도 제대로 봐라. 주제가는 영화 줄거리를 보고 가사를 쓴다. 그냥 소쿨 번역하고 다르게만 써야지.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원은 또 왜 그려? 도망 다니다 보니 원이 된 거지. 영어는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한다. circles. 이거 명사가 아니야. 동사. 빙글빙글. run. and run 달려라 달려. 가 붙으면 돌고 또 도네. 그 무언가를 또 왜 찾아?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그래서 찾거나 기다리는 동안 주인공이 찾던 것들은 원수들 다 찾았다. 햇살이 쏟아지는 것. 이건 뭐야? 아무리 복수라지만 젊은이가 사람을 여럿을 죽였다. 총상을 입고 형사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도중에 그녀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의 딸을 납치한 청년을 사랑하게 된 마피아의 두목의 여식 올리비아 하세원수 사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두 젊은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형사는 마음을 돌려서 그 두 사람을 풀어준다. 사랑을 찾으려고 헤맸는지 면죄부를 받으려고 기다렸는지 어느 것이 한 줄기 빛인지 모르겠어. 햇살은 눈, 비가 안 오면 언제나 쏟아진다. A slash of sunshine 한 줄기 빛. 하던 대로 가요나 올리시지. 밀어내기 오역이나 올리는 어둠의 자식들에게나 햇살을 running away가 달려라야. 에헤라디야. 지금은 도망만 다니고 있네. 도망가는 척 하다가 벌처럼 쏘겠다. 그런 뜻이다. 믿음.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서 를 붙여서 만든 아이디 같다. 어느 블로거가 읽을 수 없는 단어로 아이디를 만들겠나? 다른 사람들이 기억할 수 없어서 햇살 하기에 유리하지 않을까? 어디에 있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 어떻게 찾는지는 내가 말해줄 수 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보인다. 궁금한 정도가 아니다. 죽기 살기로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 뒤돌아가 아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난 날의 잘못된 점을 보완한다는 의미다. 달려요를 쓰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달리자. 그런 뜻이 된다. circles는 동사. 빙글빙글 run and run 달려라 달려. 가 붙으면 돌고 또 도네. 작은 가능성. 말도 안 되는 소리. 외로움과 괴로움을 날려버릴 한 줄기 빛. 사랑이야. 사랑이야. 사랑이었던 것이다. 이건 왜? 아이디가 다른데 한 글자 빼고 다 똑같아. 한 패거리야. 두 개의 아이디가 같은 놈이야. 내가 네이버에 번역을 수백 개를 올렸는데 수십 군데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된다. 똑같이 복제해서 도배를 하거나 비스무리하게 표절해서 소쿨 번역을
안 보이게 뒤로 넘긴다. 정확한 번역이라면 또 몰라. 말도 안 되는 빵점짜리 오역으로. 도배가 웬 말이냐? 이 콩할 만한 도둑놈들아. 햇살은 이럴 때 쓰는 거야. 도배공들에게 햇살을